예, 우리가 뭐 책을 보고 매크로를 보고 역사를 보는 이유가 시장의 흐름을 알고 투자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또 시장의 주도 섹터를 점검하는 시간, 유신익의 넥스트 투자입니다. 유신익 KBWM 스타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들이야 뭐 많이 보고 있고 이제 핵심적인 이슈나 트렌드를 좀 보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큰 글로벌 시장이나 투자자들의 화두는 미국의 첫 TV 대선 토론입니다. 네. 바이든이 좀 고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나타날까요? 우리가 사전 분석에서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리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맞아요. 가속화되고 금리가 올라가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 거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선거에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공약을 공격적으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17년도 이전에. 16년도 하반기에 트럼프가 당선이면 전 세계에 쇼크가 올 거다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네. 그 뒤로 어땠을까요? 주가를 많이 올랐죠. 그죠? 네. 자, 네. 쇼크가 왔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쇼크, 정치적인 쇼크는 노이즈는 많았는데 주식시장은 뜨거웠었죠. 그렇죠. 네. 마음은 차가웠지만 지갑은 따뜻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고, 네. 그러면 마음이 누가 따뜻했냐? 미국 이외 국가들이 마음이 굉장히 차가워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들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면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근데 네. 한쪽 면에 치우쳐서 우리가 선입견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미 답정너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이미 결론이 지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그런 이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네. 지금 트럼프 리플레이션이 나온 그 요인을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도시 관련돼서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겠다. 두 번째, 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중국 대상으로 해서 관세를 60%까지 매기고 그 외 국가들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세율을 높이겠다. 이러면서 그러한 요인들이 세율 인하 유동성 늘어나고 거기다가 인프라 투자하면은 또 들썩들썩하는 투자 붐이 일어나고 거기에 세 번째, 마지막 결국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도입되는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폭등할 거야. 이런 이제 로직으로 가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러한 로직이 사실은 약간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가진 학자들이 그런 분석 리포트를 일시적으로 동시에 이제 발간을 했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CNN이나 많은 이제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되니까 한국에서도 그 분석이 대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반대쪽 다른 면은 뭐가 있느냐? 인프라 투자 건설을 한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근처럼 미국이 이제 경제가 그래도 인프라와 AI 산업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기업들한테 계속 세제 감면을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상품을 싸게 생산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가 인하하고 우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정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가게한테 주는 돈을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줬던 그 사회 이전 소득을 좀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의미고, 그다음에 빅팜들이 이제 약가에 대해서 너무나 공격적으로 인상했던 추세를 바이든도 그것을 정책적으로 약가를 컨트롤하려고 했지만 잘 못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트럼프는 더 강화하겠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러시아와의 관계와 중국과의 관계의 이 지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를 어떻게든 미국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끌어들이는 입장이고, 그렇게 보면은 러시아, 중국이 주축이 돼서 그동안에 괴롭혔던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욱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금리하고 물가가 그렇게까지 뛰지 않고 오히려 성장가도 우리는 항상 성장을 봐야 되니까 성장가도 측면에서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중도적으로 중립적으로 어떤 객관화된 사실에 입각해 본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위 이제 트럼프 2.0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객관적으로 봐주자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런 트럼프의 부상을 포함한 최근의 변화들 속에서 조금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시대의 변화들, 주목해볼 섹터, 분야들은 어떤 건지 좀 얘기해 주세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약간 인하를 조정을 요구를 했지만 잘 안 됐고 트럼프는 그것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여기에 베이스에는 지금 빅팜들, 글로벌 빅팜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최근에 비만약을 출시를 하긴 했지만 기존의 항암제에서 베스트인 클래스로 잘 팔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을 가격을 더 인하하거나 혹은 본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상품을 잘 판매하는데 그게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업마다 약간 타임라인은 틀리지만 그 기술의 특허가 만료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 싸고 좋은 기술로 더 괜찮은 약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빅팜들의 트렌드가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23년도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산업계 측면에서도 금리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언제 해소가 될지 불확실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바이오 쪽에 대해서 산업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M&A나 기술 수출입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부터 그런 트렌드가 다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우리의 이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냥 기술 수출을 어디가 해?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미국에서는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M&A를 그냥 해버립니다. 사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 이제 대략적인 통계로 보면 한 달에 빅팜들, 우리가 로슈라든지 이제 존슨앤존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거의 한 달 사이에 5건에서 10건 이상 이제 그 M&A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훈풍의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바이오테크, 특히 플랫폼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술을 특정화하고 유형화해서 자신들의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개발해 놓은 회사들은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 요인이 겹들여져 있는 거죠. 우리가 바이오 산업이라고 한다면 리서치만 하고 연구만 하고 성과는 없는 그런 회사들로 생각했지만 플랫폼 회사들이 거의 과거 이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속해왔던 그 기술 개발이 이제서야 미국의 바이오 산업의 어떤 큰 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니즈와 함께 접목이 되면서 그것들이 부각이 되고 기술 수출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협약과 공동 연구, 더 많은 이제 상품 이런 쪽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 한국 바이오 산업이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플랫폼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사실 특정화돼서 4-5개 정도의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의 그 효율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 있고 조금은 겉으로는 좋은 척 표명을 하지만 별로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알아내기가 어려운 그렇죠. 거죠.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바이오 산업, 바이오 특히 주식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너무 급등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훌륭하신 이제 바이오 특화된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이제 업계를 떠나시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어떤 한 이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제약사의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실질적인 내러티브,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떤 기업하고 어떻게 협약을 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어요. 즉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장이 좋을 수 있는 건 유동성도 좋지만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퍼져나가기 때문이거든요. 한국 바이오 산업도 최근 들어서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이제 신빙성이 조금 떨어져 있던 역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되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트렌드를 꽂아서 하는 그런 트렌드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상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주목해봐야 될 오늘 넥스트 투자에서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글로벌 그 대형 제약사 빅파마들이 잘 되니까 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라면 국내 기업들은 그러면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거보다는 오늘 말씀하신 건 약간 바이오 테크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포인트 좀 몇 개 잡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단 최근에 저도 이제 의료계에 계신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잡기 힘들고 마켓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을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요. 그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비만 쪽. 비만 쪽은 이제 시장이 잡혀 나가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약으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제일 1등은 뭐냐면요. CNS, 중추신경 관련된 그 시장입니다. 그건 뭐냐면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실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약들의 효과에 대해서 저는 이제 약 쪽에 이제 바이오 산업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 자체의 효율성이 더 이상 치매라든지 파킨슨병을 더 진행은 시키지 않지만 본원적인 치료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정도의 약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더 추가적으로 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약물의 투입 효과라든지 효율성들을 증폭을 시키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치매 관련 연구를 하는 빅파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제대로 연구를 한 기업, 그리고 플랫폼이 정확한 기업, 그리고 시장 마켓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빅팜들이 기술을 갖다가 확보하려는 그런 쪽을 계속 유심히 보셔야 된다. 즉 바이오테크 중에서 예. 치매와 CNS 중추신경계 계열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정확히 살펴보시자. 예, 이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넥스트 투자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오늘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부각 그에 따른 업종의 지각 변화 특별히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 바이오 쪽을 얘기하셨고 흐름을 읽어주시니까 예를 들면 뭐 바이오 한 종목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트렌드를 넥스트 투자에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